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이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약 60%가 서울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처죠. 정확히 3년 전에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시 심상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강남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국세청이 80%로 가장 높았고 공정위가 75%, 금융위원회가 69%, 기재부가 54%였습니다. 이런 수치는 과거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 대목에서 저의 질문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강남에 집과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 양심의 문제 이전에 인간 본능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간의 본능을 제어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법과 제도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명랑한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이승원의 명랑시사, 오늘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뉴스 원정대에서는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발표된 부동산 부패 청산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움직임들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또 3부에서는 여의도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 현안들을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원정대원들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첫 번째는 역시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 없겠네요. 오늘 청와대에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네. 이 자리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단 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투입할 예정입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정세균 총리의 그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발언 수위가 점차 세지고 있는데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한 게 한 9개월 만이라고 하죠. 오늘 어떤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끌었나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꽤 강도가 높았죠. 이제 네. 뭐 야단 맞을 것을 맞아가면서 국민의 분노와 부동산 부패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 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단호하게 빠르게 네. 좀 대통령의 이런 결단 이런 게 나온 것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계속 좀 악재가 청와대 발로 쏟아지면서 네. 뭐 좀 대통령도 뭐 마음 같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예, 뭐 지지율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쵸, 예. 네. 반부 폐업이 끝난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정책 내용 브리핑을 했는데 한마디로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또 투기 비리 공직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이런 대책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4가지 단계인 것 같아요. 예방, 적발, 처벌, 환수인데 일단은 이 의심이 되면 저는 구삭수사 원칙을 발표를 했고요. 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라고 해서 뭐 무기징역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동산 법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역형을 내리겠다. 최고의 구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위 모두 투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목소리도 나왔지만 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거 2배로 확대하고 1,500명 이상의 인원을 강제적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43개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정세균 총리와 함께 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잠깐 제가 되짚어드리면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서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겠다.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 등등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부터 잡겠다라는 의지가 잘 드러났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 이 합동 특수본 1,500명에 플러스 검찰과 수사관 500명, 총 2,000여 명의 수사력을 동원한다는 건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경찰이 뭐 주로 수사를 하고 네, 검찰 쪽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 같기도 한데 네. 아니면 뭐 제대로 진짜 하려면은 검찰이 직접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잖아요. 검찰 일각에서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직접 수사는 또 6대 범죄로 제한되는데 물론 네. 일부는 좀 중첩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 다수의 사례가 이쪽에서 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면서 계속 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또 나올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그런 좀 의문들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예. 그 협의체를 만들긴 했죠. 검경 이제 협의체에서 예, 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오늘 정세균 총리의 어떤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이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이제 검사가 할 수 있으나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의 어떤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개입하겠다 이런 뉘앙스이긴 했었어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현장에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실효성 의문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교통정리는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 왜냐하면 검찰이 첩보를 습득했을 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깔끔하게 매주지 되진 않았지만 네. 지난번에 있었던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이 신도시 관련해서 또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 대규모 흔히 말하는 공무원 색출 작업이 있었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그러니까 이제 고작 한 2, 3개월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1,000명을 하고 난 뒤에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시기까지 다다라야만 어느 정도 1차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인을 강력하게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를 가장 흔드는 어떤 강력한 어떤 공격 무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처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뭐 많지는 않지만 약 60%가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세종시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있다가 다 주택자가 많았다가 이제 정부가 1주택만 하라 하니까 세종시를 다 이제 팔고 강남 쪽에 주로 한 대씩 갖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이제 이게 1년마다 재산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년. 이제 강남 국토부와 기재부 공무원은 그 1급 이상 공무원 17명 가운데 10명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는 그런 뭐 지금 네. 속담처럼 네네. 그런 지금 얘기 나오는데 제가 이 남의 재산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같이 공개되는데 그 지역구가 지방인데도 강남에 집 가진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 부럽다.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강남 집값 뭐 잡고 뭐 이런 규제 이게 정말 통할까? 저는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그렇죠. 대한 뭐 철퇴 이런 건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사실 전 비슷한 이제 기사를 한 8년 전에도 당시 경향신문인가요? 이제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그때도 고위공직자 보면 그분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물론 이제 퇴임도 하고 이렇겠지만 고위공직자라는 숫자는 그 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60-70% 정도가 강남 3구에 집이 꼭 한 채씩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이 드는 생각은 이분들이 자기네들 집값 떨어지는 땅값 떨어지는 정책을 과연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사회 인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도 분명히 다를 텐데 네.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강남에 땅을 소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그냥 평상시에 강남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구매해두고 살다가 갑자기 공천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부득이하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네. 꽤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3선 이산 4선 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라든지 네. 꽤 오래돼서 본인의 지역구가 명확하게 다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은 재산 증식의 이유에는 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가. 그렇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성이나- 윤리적으로 네. 민주당도 포함해서 윤리적으로 문제를 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사실은 이제 좀 연동되는 문제긴 한데 오늘 갑자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됐습니다. 김상조 실장의 전세값 인상 보도가 나온 직후인데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매일경제까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 이제 국무회의 공포로 그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돼서 전세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제 5%로 상한선이 딱 주어졌는데 김상조 실장이 그 시행 이틀 전인 7월 29일에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를 이제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네. 이게 8억 5천 보증금 8억 5천에서 9억 7천으로 14.1%를 올린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게 뭐 그 사실 5%로 제한을 곧 이제 내일 모레 할 줄 아니까 고의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쏟아졌고요. 네. 뭐 본인 해명으로는 어쨌든 그 시세보다 저렴한 값이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자기가 이제 이 집이 원래 소유지만은 전세를 주고 실제 사는 데는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다. 네네. 이게 지금 전세 보증금이 2년간 거의 한 2억 2천이 올라서 네. 그거를 좀 마련하느라 이렇게 했다는데 조금 공색한 것 같고요. 보니까 예금도 한 13억, 14억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때문에 그는 뭐 해명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면은 정책총 컨트롤 타워고 장관급 인사잖아요. 네. 좀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지금 전세 보증금을 9억 7천만 원으로 올려서 14% 이상 올렸다. 그런데 법 통과되기 이틀 전이다라는 시기에 문제가 있고 네. 당장 돈이 전혀 없었으면 또 불가피했을 텐데 예금이 뭐 13, 14억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근데 이제 김상조 실장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한 12억 정도 되니까 본인은 한 3억 정도 낮춰서 이미 준 거였기 때문에 크게 네. 올린 게 아니라고 또 이제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그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정책실장이라는 그 위치가. 그 직위에 따른 그리고 시기에 따른 네. 문제가 좀 네. 불거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김성조 실장의 전 실장이죠 이제 예금 재산이 13억 9천만 원인데 굳이 나누자면 본인이 9억 4천이고 배우자가 4억 4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예금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네. 이런 게 터지면 주변보다 시세가 낮았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갑자기 1억 2천 어디서 구했을까? 이거에 대한 감정이입을 훨씬 더 국민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내 집이 없는 상태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돈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렸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랬으면 사실 상관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시기상 굉장히 큰 문제가 또 지금 본인이 있는 위치상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이 사실 사람을 쉽게 경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강경화 장관은 지금이야 교체됐지만 오경화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임기 다 같이 가는 거 아니냐 네. 할 정도로 장관급 인사 또는 뭐 차관급 인사를 잘 교체하지 않는데 네. 이렇게 빠르게 경질하는 것은 아마 지금의 민심이 이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즉각 오늘 후임 정책실장 임명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호승 경제수석이 이제 바로 정책실장으로 승진을 했죠. 이분이 네. 이제 전남 광양 출신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또 행정고시 뭐 출신이고 기재부 정통 관료예요. 네.
이분이 이제 기재부 1차관 등 요직을 지낸 다음에 바로 정책실장이 됐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또 야당에서 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2019년 국정감사 때 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는데 답을 잘 못했거든요. 제가 그 당시, 시까지 기억을 잘 못해. 네네.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또 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발빠르게 이렇게 경질하고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이 부동산 문제를 뼈아프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다가 침묵을 많이 지켜왔습니까? 네, 어쨌든 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선거 관련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 이제 윤 총장이 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조선일보랑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전화로 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뭐 사실 뭐 제가 뭐 윤 총장을 뭐 이렇게 뭐 뭐, 방어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게 이제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좀 골라받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특정 언론사 기자들과 주로 통화를 하시죠. 이게 특정 언론사 그리고 특정 기자들이 그렇죠. 같은 언론사라고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본인이 이제 신뢰할 수 있다. 딱 이런 믿음이 있어야 좀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조선일보랑 또 두 번째 사실상 전화 통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습니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네. 이분이 정말 정무적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에서는 많이 감추는 측면이 있는데 야권이 잊을만 하면 들고 나오는 게 네. 아니 그래서 뭐 오세훈 뭐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선거가 왜 치러진 거냐 이 혈세 왜 드냐 이런 네. 거 하면 진짜 아픈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네. 좀 정확히 짚어낸 것 같아서 이분이 상당히 정무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선거를 좀 개입한 것 같긴 해서 뭐 근데 이제는 뭐 자연인이니까 뭐 네. 그렇다. 저도 그렇죠. 뭐 지금 네. 자연히 얼마 전에는 LH 이제 관련해 가지고 검찰들이 뭐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는 네. 선거 임박해서 왜 이 선거가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네. 그런 상황이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타이밍이 절묘하죠. 사실 네. 이제 선거 기간이 돌입됐고요. 이번 주에 사전 선거가 시작됩니다. 사전 투표. 이번 주군요. 네. 네. 바로 이제 사전 투표일이 시작되는데 이 사전 투표에 하시는 분들이 시간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사전 투표율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어떤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네. 이미 내가 누구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정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전 투표일 끝나고 나서도 본선거까지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에 나선다는 것은 고정 지지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성도가 네. 높은 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저는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금 서울 부산 시장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예비 대통령 선거 같은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고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유세 차량에 가서 마이크는 안 잡았지만 외곽에서 충분히 마이크를 잡고 정부에겐 어렵고 민주당에겐 어렵고 국민의힘에겐 유리한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참고로 우리 그 최 기자 저번에 윤석열 저번 안철수, 예. 안철수 성대모사만큼이나 이번 성대모사가 훌륭했다. 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지난번이 더 좋았어요. 참고로. 네. 어쨌든 이거는 선거 운동인 듯 아닌 듯 약간 이런 거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사실상 야권에 뭐 힘을 주는. 네, 네. 근데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무슨 뭐 유세 차량에 오른 그런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 측근들 말에 따르면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시장 선거 어쨌든 판이 서울시장을 한번 야권이 이겨야 본인도 더 이게 더 주목도가 될 것 같은 그렇죠. 뭐 이게 있으니까 네, 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라도 네. 자기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내가 이 정도 기여했다라는 걸 위해서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요런 정도의 수준의 메시지는 계속 던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뭔가 관측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딧을 쌓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한 이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토론회에서 처음 맞붙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그 두 분 다 말씀을 꽤 잘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어떤 공방, 어떤 쟁점들이 가장 예상되나요? 일단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네네. 때문에 그동안 취해왔었던 유순한 태도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네. 복귀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곡동 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되고 나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셀프 보상이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는 그 땅도 존재 몰랐다 네. 했다가 가본 적 없다.
그리고 국장의 전결 사항이었다. 시장은 모른다 했는데 이게 하나씩 깨진 게 있어요. 국장의 전결 사항이다 하더라도 시장이 최종 승인을 거쳐야 되는 네, 문제였고 네, 네. 몰랐다고 하기엔 땅 대지미가 너무 크고 근데 몰랐다고 했는데 측량 기사 당시 땅을 측량했었던 사람은 오세훈 후보를 현장에서 봤다라고 네. 2005년에 봤다라고 얘기하고 뭐 흰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체형이나 그리고 밥을 어디서 먹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단 그런 말이에요. 증언들이 나오고 이제 그 경작했던 분들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아마 이것을 계속. 그래서 몰아치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 오세훈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뭔가요? 아직도 도쿄 뭐 아파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도쿄 아파트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어쨌든 뭐 등기부상으로는 완전히 그 매매를 한 게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짚은 포인트들 있잖아요. 네네. 이 선거가 왜 치러졌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박영선 후보 캠프가요. 좀 약간 사분오열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내부에서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계속 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사과를 더 해야 된다. 더 세게 해서 20, 30대 여성을 다시 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일부 남성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그 언제 또 사과냐 하지 않았냐. 이런 이미 했다? 건데 예. 박 후보에 대한 사과 진정성 있냐, 당 네. 의원들 진정성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면 또 좀 또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또 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걸 좀 공략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캠프에 있던 그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3명의 의원들, 여성 의원들은 이미 이제 보직에서 나왔고 네. 캠프에서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게 완벽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어쨌든 사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성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 뭐 서울시 한 뭐 좀 주축이 되는 의원이 네. 그 이제 여성 의원 그분들 외고 네. 다른 여성 의원한테 좀 세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회의를 참석해서 좀 많이 계속 얘기를 해달라.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네. 실제로 캠프의 젊은 구성원들은 우리가 좀 더 납작에 엎드려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주장들이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캠프 내에서. 네. 굉장히 그걸로 좀 갈등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박 전 시장 측근이었던 분들이 캠프에 많은 주축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실명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네. 그분들에 있어서는 아니 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또 사과를 해야 되냐. 이제 이거는 이게 아니다. 이제는 뭐 남성 표를 또 얻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캠프 내에서 네. 굉장히 엄청 싸워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포인트로 더 공세를 할 것인지 캠프 내에서도 사실은 서로 이견이 항상 있는 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네. 그리고 이건 약간 곁다리인데요. 네. 제가 주말에 한번 갔는데 네. 이게 좀 캠프에 직접 캠프를 한번 출연하셨군요. 갔다 이제 뭐 올라가는 거는 또 뭘 찍어야 돼서 못 갔는데 네. 캠프 자체가 또 공사 중이에요. 공사. 그러니까 외적으로 곁다리 물리적으로? 얘기지만 이게 네. 참 어수선하다. 뭘 준비할 때도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 측 이제 내곡동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늘 뭐 뉴스공장에서도 뭐 관련되신 분 그 네. 익명으로 나왔지만 그분 나왔었고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하나의 양심 선언이라도 나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네. 그리고 땅 그 보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특혜가 작용했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과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오세훈 후보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처가에 땅이 있는데 1,000몇백 평이 있고 그린벨트에 있는데 이것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보상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한 일반인들이 과연 처가의 땅을 진짜 몰랐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일반 결혼했던 분들이 처가에 땅이 있는데 그린벨트 풀리면 보상받는다 이 내용을 결혼하기 전이라도 들었다면 네. 이걸 과연 진짜 모르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상식적으로. 의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최초에 만약에 보상받은 건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네. 오세훈 캠프 측에서는 전 전략을 좀 잘못 쓴 게 아닌가. 왜냐면은 알고 있었지만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보상이 됐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간 적도 없고 땅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게 말이나 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경제학인들의 제보가 쏟아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박영선 캠프에서 네. 토론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단계를 밟아가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오세훈 후보가 나오냐에 따라 이거는 이재명 전 지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재명 네. 지사 얘기. 이재명 지사도 토론회 말 그 한 것 때문에 지금 재판 그랬죠. 끝에 네. 가서 결국은 이제 무죄가 된 건데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이거는 재판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찬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유혈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무려 114명의 시민이 군부의 무력에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도 있었죠. 현재 미얀마 양곤에 계신 청기홍 부산외대 특임 교수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은 지금 양곤에 계속 쭉 계신 건가요? 네네, 양곤에 계속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안전하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가시거나 마켓에 가시거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는 지금 다 폐쇄된 상황이라서 학교는 못 가고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트나 이런 곳은 지금 양곤의 중심 지역이 양곤이 이제 남북으로 중앙대로가 있는데요. 네. 그쪽 그 근처에 있는 마트나 이런 쪽은 좀 접근이 가능하고 그쪽 지역은 비교적 그 군경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요. 그쪽 마트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안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지난 토요일 27일이 그 미얀마 국군의 날이었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날을 시민 저항의 날로 정하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네. 이날 국군의 날을 저지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쏟아져 나왔고요. 이러면서 시위 중에 또 군부의 무차별 총격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저도 이날 또 사태가 심각해서 계속 소셜미디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침부터 사망자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망자 소식이 쏟아져서요. 네. 결국 그 저녁 9시 반경 현지 매체에서 나오는 사망자 최종 집계 소식을 접하고 좀 많이 당혹스럽고요. 소셜미디어상에 나오는 사망자와 사상자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하고 참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시위나 집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총을 쏘고 산 사람을 심지어 화형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 이 미얀마 군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사실 문민정부 6년 동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나 여기 있는 외국인들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날도 이제 1세 유아부터 14세 어린이들까지 총격으로 희생이 됐었고요. 네. 이게 그 계엄령이 발표가 되면서 모든 군경들에게 실탄이 장착된 총기가 이제 주어졌군요. 주어지면서 네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뭐라고 할까요?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자체가 네. 시위 진압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이런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그 군경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이제 만달레이 지역에서 40대 초반의 남성분이 야간에 이제 자경단 활동을 하다가 네. 총기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군병이 이 부상당한 사람을 옆에 있는 타이어를 태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가져가서 불에 태워서 그분이 사망했다는 내용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 미얀마 군인들이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좀 세뇌돼서 길러지고 군인 가족들끼리 결혼을 하고 일반인들과 분리돼 있다. 민주주의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국의 시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실제 군인들은 거의 일반인들과 분리된 상태로 사실상 산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의무병이 아니라 네. 직업 군인이면서 경찰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과 경찰 가족한테는 그 대부분의 사택이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네. 사택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역별로도 그렇고 실제로 뭐 국민들과는 같이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한다라고는 볼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군부를 통해서 지급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과할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엔 학살방지 특별 고문 그리고 인권 최고 대표가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사회 한미를 포함해서 12개국이 합참 의장도 공동 성명을 냈죠. 이런 상황들이 현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될런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3월 초에도 국제사회 비난 성명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힘을 내서 거리로 나왔지만, 네. 이게 자꾸 이제, 규탄이나 성명 발표에만 그치다 보니까, 초기에는, 시민들도 많은 힘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면 그 결과는 더 많은 희생자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계속적인 뭐 규탄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민들도 이제는 그 이상을 기대하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여론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이게 희망은 되겠지만 오히려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조치가 발동하지 않는 한 시민들은 더 많은 죽음이 시민분들의 더 많은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시민들도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웅산 수치 고문 그리고 다른 민주정부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아웅산 수치 고문은 지금 계속 이제 재판에 지금 회부되면서 근데 이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고 네. 어떤 재판의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계속 이제 더 많은 뭐라고 할까요? 수지 고문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악조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현재 군부를 반대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있습니다. CRPH라고. 네. 거기서는 지금 지난 3월 17일 무장 소수종족 단체와 연대를 해서 내전을 벌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와는 좀 다르게 이 소수종족 무장 단체들이 독립적인 군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여전히 내부적인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 그런 연합적인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인 사망자 수만 45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시위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지 사실은 전문가분들도 특별히 답이 없다 이렇게 좀 회의론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네. 네, 군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황을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발포의 수위를 높이겠다고까지 방송을 했었죠. 이런 네. 반면에 시민들은 더 이상 과거 독재 정권 치하의 탄압을 받으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서로 팽팽하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치킨 게임의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는 1,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할 만큼 네. 상당히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망자가 일단 나오면 안 될 텐데 매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요. 오늘 교수님 연결을 했습니다. 안전 유의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곤에 계신 천기용 교수였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비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살짝씩 좀 떨어져서 마감이 네. 됐다고 하는데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중반까지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네. 이제 후반부터 갑자기 좀 증시가 3천을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이제 금요일이요? 네, 네. 금요일 날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올랐고 네. 오늘도 뭐 장중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장중에 이제 결국 좀 장 후반 들어가지고 좀 중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데다가 또 미국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금 요즘 갈등 중이라는 뭐 뉴스들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실시간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 증시 저녁에 좀 반영이 되는데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좀 하락폭이 좀 확대되면서 결국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고요. 소폭 네. 하락세에 좀 그치면서 증시는 어쨌든 좀 안정감 있게 좀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쪽으로는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들은 오늘 들어서는 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 좀 아쉬운 게 기관 투자들이 오늘 코스피만 하루에 무려 7천억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7천억. 네,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또 연기금 좀 제발 그만 팔아라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네. 오늘도 1,657억 정도 꾸준히 팔았습니다. 팔고 있네요. 네. 사실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식 비중 줄이는 것 조금 이제 고민해 본다고 이제 네. 회의를 열었는데 네. 이게 좀 선거를 뭐 의식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을 못 하고 선거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 났군요. 네, 아직 안 나서 연기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매도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에 3조 달러 규모의 2차 경기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뭐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이게 당연히 그 앞으로 그 달러가 좀 많이 발행이 될 텐데 네. 달러 약세 요인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미국 경기가 그럼 너무 좋아지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그 나라가 또 경기가 좋아지면 다른 나라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달러만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되게 셈법이 좀 복잡하긴 한데 다른 나라들이 같이 발전을 해주면 달러 약세로 가면서 달러 약세는 우리 한국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은 달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3조 원 달러 규모의 이거 2차 부양책을 수요일 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네. 뭐 친환경,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차, 뭐 전기차 구매를 하면 뭐 보조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 같고 네. 또 미국 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너무 그 인프라가 안 좋잖아요, 사실은. 한국에 빨리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참 인프라가 열악한 건 사실인데 네. 예, 도로나 교량 같은 게 굉장히 오래된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3조 달러를 예상했어요. 3조 달러. 네. 근데 지금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걸로는 4조 달러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4천조 원이 넘는 그런 대규모 그러네요. 부양책이 투자가 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목표는 경기를 무조건 일으켜가지고 고용을 좀 창출하려는 네.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3월 30일 날 이 발표 내용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가 이 수에즈 운하 사고가 뭐 장기화 되면 해운업에 호재가 될 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자출한 선박의 부양 작업 일부 성공했다 이런 네.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곧 막혔던 수로가 재개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일단 증시에는 조금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이게 물동량이 그럼 줄어드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물건들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을 받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이렇게 되면 또 한국에서 나가는 물건들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몇 달씩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요. 네, 네. 그럼 결국 물가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데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 일부 좀 이제 해결 방안이 좀 나왔다고 하니까. 네, 생각보다 빠르게.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막힌 수로가 이제 뚫리면서 물동량이 다시 이제 재개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전 세계 해상 물류의 무려 12%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컨테이너선에 이제 한 30%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 그 지도 보니까 남아프리카 그 희망봉인가요? 네. 거길 다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배들이. 네. 그러면 돌아가면 9일 정도 더 돌아가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손실이 시간당 4,520억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 유류비랑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많이 손실이 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손실인데 네. 그래서 빨리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증시의 조그만 악재지만 이런 악재는 계속 이어지는 악재는 아니잖아요. 네네. 일시적인 그렇죠. 악재니까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뉴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 배를 만든 회사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소유주가 일본 예, 맞아요. 회사더라고요. 예, 일본 네. 회사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 문제도 얘기 나오는데 그 배가 어쨌든 이제 스크러버라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잘 만들지 않은 그 장치를 좀 장착한 배인데 그게 이제 그 황을 좀 제거해 주는 장치예요. 네. 근데 그 장치 때문이란 좀 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배들이 이제 앞으로 좀 수요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네네네. 강점이 있는 LNG 추진선 이 배에 대한 수요가 또 늘 수도 있대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들이 막 네. 주가가 엄청나게 그래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수혜주 운하와 관련해서 뭐 증시엔 악재지만 일부 산업에는 또 호재로 또 호재가 작용했다. 된,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웃고 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네. 분리가 되더라고요. 항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 국내 증시 조금 더 짚어보면 증시 화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래도 액면 분할을 앞둔 카카오.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액면 분할로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네. 통과가 됐고요. 네네. 이제 액면 분할이 승인이 돼서 4월 10일부터 14일 3일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3일간. 3일 동안. 3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4월 15일 날 재개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액면 분할이 이어지면 그 가격이 지금 이제 48만 원 정도 하는데 네. 97,500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 주당 97,500원이 돼서 접근성이 좀 좋아지겠죠. 그러네요. 또 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상담해봐도 그 카카오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거의 네. 50만 원 육박하는 돈을. 아이 네. 월급 좀 받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한 주, 이번 달 한 주, 다음 달 두 주 이렇게 살 수도 네, 없고. 왜냐면 쪼개서 살 수도 없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10만 원 이하니까 사기가 너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주가에도 긍정적일 것 같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250만 원일 때 액면 분할을 50분의 1을 해가지고 네네. 그때 5만 원이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됐는데 네. 약간 이제 카카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액면 분할해서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어쨌든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업으로 좀 전환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네. 이 이제 선거 앞두면 항상 이제 테마주 뭐 이런 것들 들썩거리잖아요. 이번엔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번 선거는요, 그러니까 네. 누구 인맥 따라가지고 하는 게 항상 유행했어요. 뭐 어디 인맥이 되더라, 그렇죠. 누구 동창이래더라. 사돈의 팔촌까지 나와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증시에 있었는데 네. 이제 너무 좀 식상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책 테마주가 좀 움직여요. 약간 정책? 건전해졌죠. 네네. 네, 이번에 나온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게 재건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주가 들썩입니다. 시멘트 건설, 뭐 인테리어. 근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거 없이 재건축에 좀 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야당 후보가 뭐 민간 주택 위주로 좀 공급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건설업종들이. 그래서 네. 투자하실 때 정책으로 접근하시는 건 물론 좋은데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이미, 있으니까 항상 다음 주잖아요, 선거. 그래서 다음 주 전에는 또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네네. 주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볼까요? 이번 주는 일단 그 내일 기아차 EV6가 공개되고요. 수요일 날 제네시스 전기차 공개돼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국의 대표 기업들 전기차 공개되니까 네, 네. 한번 전기차 섹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돈나무로 유명한 그 캐리우드라는 네, 네. 그 누님이 이제 만든 이제 ETF죠. 네. 그게 우주 ETF가 1월달에 승인을 신청해놨어요. 근데 오늘 승인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늘요? 네, 우주 ETF. 그러면은 우리 항공에서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네, 좀 네.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기차랑 우주항공 한번 섹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과 함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한 부장이었습니다. 1, 2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민주당 양양자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여의도 인터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이번 역은 국회의사당 역입니다. This stop is National Assembly. 네,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 그 전화로만 뵙다가 네. 직접 대면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부산, 서울 막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로 서울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제가 부산의 큰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부산에 좀 집중하는 편이고요. 네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 네. 강남, 서초 이쪽 담당이긴 합니다. 네, 쭉 네, 왔다 갔다 네. 하시는군요. 그 이제 여론조사에서 수치가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측에서 그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에서 양향자 의원이 보시기에는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직접 느끼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 민주당의 어떤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우선 심판론이 좀 많이 있는 것 심판론이.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란해하시는 부분은 집권 여당이 이제 서울과 부산 어떤 시장을 내면서 정책들을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네.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이 좀 심란해하시고 계시다 이런 딜레마. 네, 뭔가 그렇죠. 이렇게 심판론에 마음은 가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정책 어떤 디커플링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고 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들 그리고 또 여당이라야 또 할 수 있는 추진 일들 가능한. 예를 들면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은 우리 당이 또 야심차게 해야 되는데 또 바뀌면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그런 계시더라고요. 갈등 네네. 그 현장에서 보고 네네.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 34.8%, 오세훈 후보 50.5%, 50%가 넘었어요. 이 지금 추세가 계속 오세훈 후보가 계속 뭔가 탄력을 받는 그 추세인데 여론조사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만 봐도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건 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9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의 어떤 서울 조직력 25명의 구청장 중에 24명이 우리 당의 구청장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49개 국회의원 중에서 49개 지역 국회의원 중에서 41분이 우리 당의 지역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때보다 어떤 조직력을 총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뛰고 있고 네. 우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자격이 증명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최고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당이라면 모든 것을 또 잘해야 되고 작은 잘못이라도 태산처럼 받아들이면서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진솔한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대선까지 또 바라보는 선거 전략이 필요한데 네. 그 대선의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거인 만큼 그 지금 분노한 시민들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어떤 진솔함과 또 유능함 함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이제 눈이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젊은층들이 뭐 진보 성향의 정당을 조금 더 지지한다 이런 이제 통설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20대 특히 이제 남성들이 굉장히 좀 비판적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2030 뭐 특히 이제 여성들도 조금 뭐 옮겨간다고 하고 2030 젊은 연령층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리고 40대 50대가 뭐 박영수 후보 쪽에 좀 우호적인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20대에 저희 아들한테도 좀 물어봤었습니다. 아들이 마침 20대군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투표는 이 20대 30대는 약간 분노를 표출하는 투표를 좀 많이 하고 그렇죠. 박탈감도 있고. 네. 그래서 우선은 국민의힘이 뭐 잘했다기보다 우리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과 성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상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네. 지난번 투표가. 그런데 네. 이제 우리 2030의 분노도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그 무능함과 또 한편으로 비겁함 이런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보고 특히 또 부동산 정책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갖춘 2030 세대까지도 대출 규제로 또 살 수 없는 상황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또 토로하고 계신 것 같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LH 사건이 터지자 완전히 폭발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불공정까지 전이가 됐고 또 이제 비겁함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광역 단체장들의 어떤 성희롱 등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제 과오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인정하지 네. 못하고 이제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자 박영선 후보가 20대 경우에는 이제 40, 50대보다 경험치가 좀 낮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20대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오해가 있었다라고 이제 박영선 후보 측에서 그렇죠. 정정하긴 이제 했죠. 박영선 네. 후보의 진위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다소 이제 왜곡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네.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이제 워딩만 발췌해서 네. 왜곡하는 뭐 전형적인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마타도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30이 많이 이제 예민하고 분노한 상황에서는 네.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 내곡동땅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 사이였죠. KBS에서 내곡동땅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빌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증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수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각종 증언과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진실은 이제 곧 밝혀질 것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좀 명확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혹으로 그치려면 네. 또 오 후보가 명확한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또 말씀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 거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네,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오세훈 후보의 이 사퇴 또 정계 은퇴 이런 말씀들을 워낙 자주 하셨어요. 그동안도. 근데 이제 꼭 사퇴와 정계 은퇴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은퇴할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거짓말과 가벼움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직자로서 좀 자세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뭐 증언자가 나오면 사퇴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나왔으니 사퇴하라 이런 논리로 지금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리고 언론사를 고발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보통 그런데 이제 선거철에 보면은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이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꽤 있었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네. 조금 더 즉각적이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부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부산 며느리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네. 어제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 토론에서 엘스테 관련 의혹이 있었습니다. 뭐 설전이 오갔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엘스테 관련해서 특검 출범을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LCT 관련해서 특검은 아니고 그때 조사를 좀 하다가 처음 약간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이제 특검을 저희가 특검을 주장했고 박형준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특검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특검 수사 이제 제대로 받으시고 진실 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네. 시장이 당선되어도 또 정계 은퇴를 각오하는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민심은 바닥 민심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해운대의 앞바다 바로 앞에 네네. LCT 뭐 주상복합 그거 가서 봤는데 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다른 감이 세상입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의혹이 상당 부분 이제 그 로열층, 뭐 위아래층
그 분양받은 것부터 해서 뭐 조형물 네. 10억대 조형물을 이제 입찰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또 레스토랑 문제도 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거로 보십니까? 우선 LCT 특혜 분양도 문제지만 기장에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 갤러리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 좀 웅장하더라고요. 그 건물 그 등기 안 했다는 그곳에 갔었군요. 그것을 왜 등기를 안 했을까? 네.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가족들의 어떤 친지들의 땅으로 좀 넓은 부분 돼 있던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소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이 또한 자꾸 이제 뭐 네거티브라고 치부해 버리시니 시민들은 상당히 답답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찌됐든 숫자로 보면 굉장히 열세잖아요. 네. 단순히 열심히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짚고 가실 건가요? 앞으로 한 열흘 남았는데. 이제 결국은 표를 주셔야 될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제 지인 찾기도 하고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서 꼭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력으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여당답다. 그래도 앞으로 그래도 부모가 이 잘못하는 자식을 해치리는 들지언정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이 정부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조금은 또 마음을 돌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이제 김상조, 좀 다른 질문인데요. 김상조 정책실장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네네. 이제 본인 이제 해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민주당 지도 어제부터 이제 회의도 있었고 지도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반성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앞으로 뭐 입법 활동을 통해서 우선 또 다른 김상조 실장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경질은 당연한 조치고 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저희가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변창흠 장관에 이어서 이제 김상조 실장이 사실상 경질한 것도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그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만 괜찮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오만과 독선 으로 보일 것이고, 또 잘못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또 당에서도 LTV DTI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난 국감에서 꾸준히 이제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 부동산을 향한 분노의 본질이 불공정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 어쩌면 서민의 어떤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또 기득권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희망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야당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방금 전 그 양향자 최고위원한테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주로 어디에서 뛰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지역구에 그 군수도의원, 군의원 해서 4자리가 지금 이번에 무려 4자리나 있어요. 어디죠 구체적으로? 의령군의 군수도의원, 군의원, 함안군의 군의원. 그래서 4분이 이번에 후보로 저희 당에서 나가서 제가 다 당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서울, 가서 부산 갈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야당은 현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어쨌든 두 분이 차례 나오셨으니까 같은 그 숫자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여론조사 예. 아까 제가 개월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4.8%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0.5%로 집계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 여론은 말 그대로 조석변이고 이게 그 부침이 단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박영선 후보가 뭐 안정적으로 그냥 이기는 걸로 나왔다가 그랬죠. 이렇게 뒤집히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저희는 총선 때 우리가 180 얻는다, 180석 얻는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민주당이 얻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된소리를 맞았거든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참담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8, 9일 남았나요? 네. 투표할 때까지 투표함 열 때까지는 절대 뭐 여론조사 수치 보고 뭐 안심하거나 뭐 자만하거나 낙관하거나 그러다가 낭패당한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지막 한 표라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네. 그래야 그래도 뭐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여야 간의 선거운동 이제 본격화되면은 공방들 치열해지는 거 또 막말 나오는 거 많이 봤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제 KBS 보도 때문이죠. 내곡동땅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그동안 예. 뭐 모른다고 했었는데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예.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관심 가지는 거는 그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 지역의 땅을 사 가지고 투기를 했느냐. 그게 핵심이죠. 그렇게 한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그거는 심판을 받아야죠. 네. 그런데 이 땅은 거의 50년 전에 상속받은 땅이고 자기 처가에서 네. 그 부인이 아주 어릴 때 상속받은 땅이고 네네. 그 개발 그린벨트 해제되고 개발되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노무현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된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시장으로서 그걸 갖다가 그린벨트 풀고 땅값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뭐 거짓말 공방이니 이렇게 그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참 너무 혼탁하다. 좀 점잖게 말해서 혼탁한 네. 거고 너무 진흙탕 선거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또 시청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KBS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그 당사자들한테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제3자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거 이것도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예. 뭐 상속받은 그거는 뭐 누구든지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노무현 정부 당시는 사실상 이제 기각이 됐었던 당시 예. 임대주택 사업이 안 됐었고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때 2006년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본인들이 갖고 있던 땅이 편입됐다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결정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아닌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이후 2006년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뭔가 알면서도 그렇게 보금자리 주택으로 계속 밀어붙인 것은 아닌가 이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 같아요. 핵심 같아요. 네. 그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 문건도 저기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네.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이 잡혔다가 그다음에 중앙토지계획심사위원회인가에 거기서 또 의결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MB 정부 때 그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주택단지 사업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같은 네. 지역에서 네네.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 거기서는 뭐 더 이상 그 오세훈 후보에게 뭘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도 네. 그걸 투기를 처음에는 셀프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오 후보가 자기가 자기 처가 땅에다가 그린벨트 해제하고 개발 확정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 그게 아니니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거짓말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 거짓말이란 것도 입증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도 뭐 그 말한 KBS 보도한 그 사람 이야기도 보니까 그 경작자와 측량팀장 측량한 분들은 3명 중에 2명은 본 기억이 없다고 그러고 1명은 기억난다고 그러는데 15년 전에 잠깐 보고 지나간 걸 갖다가 그 뭐 옷차림까지 다 기억한다는 게 그게 좀 신기하고 나머지 2분은 기억도 안 나는데 또 한 분은 경작자인데 그분은 그 땅에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다가 결국은 쫓겨난 것 같아요. 보도를 보니까. 그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밀어서 공영방송이 이렇게 보도 내보낸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사장하고 그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관계된 사람들 다 지금 고발해놨기 때문에 또 오 후보가 지적공사에다가 그때 측량 자료를 빨리 공개해라. 거기에 보면은 입회인들이 나올 거다. 자기가 알기로는 처가의 처남하고 양 아버지가 입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나올 거다. 그거 확인해 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해 놨으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그 정보 공개를 신청했고 이게 오래 걸립니까? 오래 안 걸리겠죠. 오래 안 걸려야 맞죠. 그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죠. 끌면은 오히려 의심받습니다. 어쨌든 양쪽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디테일 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부산시장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부산시장 선거도 여당에서 네거티브를 굉장히 세게 하는데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별로 안 먹히고 오히려 그럴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일단은 공격하는 것들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예를 들면 그 자녀가 홍대 미대 시험도 안 봤는데 어느 이상한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엄마 부탁받고 내가 뭐 30점짜리 80점 점수 줘가지고 뭐 합격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해가지고 엉터리 그런 폭로가 나와가지고 시민들이 일단 그런 걸 안 믿게 되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동아대 교수하고 또 나중에 또 초선 의원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살아온 걸 시민들이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안 먹히고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이제 LC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공방들이 뜨거워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한 거는 그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국회는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레스토랑 특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뭐 제가 캠프에서 잘 해명은 한 것 같고 제가 그쪽 뭐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하루 이틀 알아온 게 아니고 벌써 한 뭐 20-30년 가까이 알아왔는데 괜찮은 분입니다. 굉장히 정직하고 같은 당에서는 깨끗한 괜찮은 분입니다. 분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전셋값 인상 논란 보도 이후에 경질됐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그 보도 보고. 이번에 그 부동산 3법 전월세 상한제 포함해가지고 부동산 3법 통과시킬 때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했거든요. 저희 기재위에서도 그 법이 통과됐는데 전체 회의 토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소위 심사 회부도 안 했습니다. 심사는 소위에서 사실 하는 건데 소위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만인가 그냥 후딱 그냥 날치기 하듯이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본회의 처리되고 났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보통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공부하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당일날 바로 시행 들어가 버렸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5% 이내로 이제 그 인상률 상한을 이제 제한하는데 이게 시행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10% 20% 올릴까 봐서 못하게 하려고 원천 봉쇄하게 하려고 말하자면 집가인 사람들이 대응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 설명이 있었죠. 그래놓고 본인은 그걸 알고 이번 이 제도 이 법은 그냥 후닥닥 국회에서 날치까지 빨리 통과하고 그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면 당일날 바로 시행 들어간다는 걸 알고서 하루 전날 자기가 먼저 올렸다는 게 이게 양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말단 국무원이 그래도 그거는 욕들을 지으신데 대한민국 정책실장이
그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한테도 그거는 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 입장에서 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굳이 변호를 하자면 그 다른 데는 12억 이상 하는 전세가였는데 나는 그동안 8억대로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9억대로 올린 것이고 마침 그때 그냥 올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인이 한 2년 동안 2억 이상을 인상해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도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 말 들어보면 뭐 사정이 이해돼요. 사정은 이해가 그런데 돼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네. 다른 사람은 그런 사정이 없습니까? 그런 사정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막 대응도 못하게 그냥 원천 봉쇄하고 그런 시간도 안 주고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도 다 사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자기만 그냥 선의의 그 임대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투기꾼 아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겁니다. 네. 타이밍과 그 정책실장의 위상, 위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어긋났다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도 거고요. 화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9개월 만에 반부패 정책 협의회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공작 투기 비리 다 잡겠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 말어라 이렇게 강력하게 발언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였습니까? 뭐 정세균 총리 브리핑도 있었고요. 워낙 지금 민심이 사납고 흉흉하니까 대통령도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는 말씀 맞은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사실 모든 걸 선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라는 말 곧대로 믿을 공직자가 누가 있을까 싶어요. 대통령부터가 가득도 가가지고 뭐 가슴이 뭐 설렌다고 그러셨나 뭐 그러시고 재난지원금도 4월 저 선거 전에 어떻게든 좀 지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다 선거 때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뭐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죠. 현금 살포.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